오스카 와일드 10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꼭 요즘 소셜미디어나 셀럽 문화를 미리 본 사람처럼 그런 통찰력이 여기저기 숨어 있죠. 저도 자료들을 쭉 보면서 역시 이 이야기의 시작은 파리에 있는 그의 묘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완전 동감해요. 그 묘비 하나에 그냥 인생 전체가 압축된 느낌이랄까요? 이름도 없고 그 화려했던 업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 위에 낯선 이들의 눈물이 연민의 오래 깨진 항아리를 채우리라. 자,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암호 같은 문장을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한 남자의 삶과 철학, 또 그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낯선 이들의 눈물일까요? 그를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 연인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보통은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지금 당신들은 나를 이해 못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와일드는 동시대 사람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았죠.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치는 좋아하지만 자기의 존재 자체는 좀 불편해한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의 연극을 보고 막 웃고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지적인 허영을 채우고, 근데 그건 일종의 소비에 가까웠던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요즘 우리가 어떤 아티스트의 노래는 막 즐겨 들으면서도 그 사람 사생활이나 가치관이 내 기준이랑 좀 다르면 그냥 바로 등 돌리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컨텐츠는 사랑하는데 크리에이터는 검열하려는 그런 심리. 바로 그거예요. 와일드는 누구보다도 그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희망을 동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걸었던 겁니다. 미래예요? 네, 자신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그의 작품과 삶의 궤적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봐줄 그런 세대.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즉 낯선 이들만이 언젠가 진짜 연민의 눈물을 흘려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오래 깨진 항아리.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래 깨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려요. 연민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와일드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건 연민을 구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서 같은 겁니다. 그는 내불행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들의 공감 능력 자체가 이미 고장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데요? 자기 묘비명에다가 사회 전체를 향한 비판을 새겨넣은 거군요. 나를 동정해달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누군가를 제대로 동정할 능력조차 잃었다고 오히려 공격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한 사람을 너무 쉽게 스타로 만들었다가 또 너무 가혹하게 파괴해버리고, 그러고 나서야 뒤늦게 안타깝다 라고 말하는 사회. 와일드는 그 위선적인 메커니즘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걸 완전히 꿰뚫어 본 거죠. 자기 비극이 그냥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 공감 능력이 깨져버린 사회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고도의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이 대담함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 그의 인생 철학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에세이 중에 그의 미학주의를 다룬 글이 있었는데 거기 인용된 와일드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냥 쾌락주의자라고 오해를 하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인생을 도덕시험처럼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도덕시험이 아니다. 네. 그에게 인생은 선과 악 이런 잣대로 채점해야 할 문제지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창조하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옳은가보다는 아름다운가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인생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봤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모든 기행들이 좀 이해가 가요. 막 화려한 벨벳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대화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 허를 찌르는 거를 던지고 이게 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가 권장하는 안전, 절제, 겸손 이런 덕목 대신에 표현, 과잉, 아름다움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의 연극은 매일 매진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문에 실리고 런던 사교계는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그의 스타일은 따라하면서도
정작 그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가 보여주는 결과물은 원했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과정, 그러니까 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은 두려워했던 거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사는 삶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니까요. 사람들은 와일드라는 잘 짜인 연극을 무대 위에서 감상하는 건 좋아했지만 직접 그 무대 위로 올라가서 주인공이 될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안전한 관객석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의 결과물은 원하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독선이나 꾀짜 같은 면모는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일드의 비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전기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나네요. 사회는 천재를 사랑한다. 단, 우리의 규칙 안에서 머문다는 조건 하에서. 와일드는 그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한 인물이죠. 그리고 사위는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재판이죠. 엘프리드 더글래스 경. 보시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네, 보시의 아버지인 퀸즈베리 후작이 와일드를 남색가라고 비난하는 카드를 그의 클럽에 남기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주변 친구들이 다 말렸다고 하던데 와일드는 퀸즈베리 후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잖아요. 이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셈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예술적 신념에 대한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만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재치와 논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재판은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법리 다툼이 아니라 그냥 오스카 와일드라는 한 인간에 대한 도덕적 심판으로 변질되었어요. 그의 작품, 그가 친구한테 쓴 사적인 편지, 심지어 그의 농담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그의 부도덕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한때 런던 최고의 살롱에서 박수받던 그의 말들이 이제는 딱딱한 법정에서 자기 목을 조르는 증거가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사회가 한 개인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적인 혐의는 동성애였지만 그의 진짜 죄는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네. 자신의 존재 자체로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과 낡은 관습을 조롱했으니까요. 사회는 단순히 법을 어긴 범죄자보다 자신들의 질서를 흔드는 이단아를 훨씬 더 잔인하게 다룹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중노동형에 처해지죠. 모든 명성, 부, 인맥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시멘으로부터의 일부가 있었는데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걸 잃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는 깨달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싫어하는 이유가 진실이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위선이 들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아하, 진실이 거울처럼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비추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말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박수랑 환호 속에서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진짜 자유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마주하는 데 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는 감옥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세상의 소음 없이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프랑스로 망명해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영국 사회는 그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바꾸고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떠돌았지만 가난과 병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죠. 한때 런던 사교계의 왕이었던 사람이 파리의 싸구려 호텔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돌봐준 건 정말 극소수의 친구들 뿐이었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그의 묘비명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낯선 이들의 눈물이 연민의 오래 깨진 항아리를 채우리라. 이제야 이 문장이 얼마나 깊고 슬픈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눈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 전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환희와 고통,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평가해줄 미래의 세대를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극적이지만 결코 비겁하지는 않죠.
오히려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 파편 하나하나가 더 오래도록 사람들 기억에 남아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매끈한 도자기보다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의 사연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해받고 상처 입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위험한 삶을 살 것인가? 와일드의 삶을 통해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본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갈 것인가?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 재치 있어 보이려는 글,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전시하면서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와일드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는 자기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것 같다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결국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